호르무즈에 가서 알아서 구해라. 트럼프 대통령이 항공유 문제를 묻는 기자에게 쏘아붙인 말입니다. 저는 TV를 보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대통령님, 호르무즈가 막혀서 이 난리가 난 건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답은 호르무즈가 아니었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 있었습니다. 저는 제임스 밀러 에너지부에서 40년을 근무한 사람입니다. 새벽 4시에 백악관으로 긴급 소집됐을 때도 몰랐습니다. 캘리포니아 하늘을 나는 비행기 10대 중 8대가 어느 나라 기름으로 나는지를요. 세계 항공유 수출 점유율 29%, 미국 서부 수입의 85%, 원유가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가 세계 최강 대국의 하늘을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조차 모르던 사실이었습니다. 2025년 3월 19일 새벽 4시 12분이었습니다. 워싱턴 DC 조지타운의 제 자택으로 전화가 울렸습니다. 국토안보부 직통 라인이었습니다. 새벽에 이 번호가 울리면 좋은 일이 아닙니다. 40년 경력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백악관으로 즉시 오시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제임스 밀러 에너지부에서 40년을 근무하고 2년 전 퇴임한 사람입니다. 패드 시스템, 그러니까 미국 전역의 석유 수급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관리하는 체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데 반평생을 바쳤습니다. 은퇴 후에는 에너지 안보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새벽에 백악관으로 긴급 소집된 겁니다.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15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국토안보부 차관, 교통부 차관보, 에너지부 실무진, 국가안보회 참모들. 표정들이 하나같이 어두웠습니다. 정면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떠 있었고 곳곳에 빨간 점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항공편 결항 현황입니다. 실시간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빨간 점이 눈앞에서 하나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유럽,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점들이 퍼져나가는 속도가 전염병 확산 지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보좌관 한 명이 서류를 들고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에어 뉴질랜드가 5월 초까지 1100편을 일괄 취소했습니다. SAS 스칸디나비아 항공은 4월 한 달에만 1400편을 결항시켰습니다. 베트남 항공은 국내선을 주당 230편 이상 중단했고 국제선도 위태롭습니다. 델타 항공은 3월 한 달 유류비 손실만 4억 달러입니다. 숫자들이 쏟아졌지만 저는 한 가지에 꽂혔습니다. 잠깐요. 결항 사유가 뭡니까? 항공유입니다. 방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욕이 나올 뻔했습니다. 호르무즈였습니다. 3월 초에 터진 중동 전쟁.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막으면서 전 세계 원유 수송의 20%가 막혀버렸습니다. 당연히 유가가 폭등했고 정제유 가격도 덩달아 뛰었습니다. 하지만 항공유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그래프가 떴습니다. 항공유 가격 지수였습니다. 작년 말까지 갤런당 $2 선을 유지하던 선이 수직 상승해서 지금은 $5에 육박하고 있었습니다. 2배 반이 뛴 겁니다. 항공사들이 올해 사업 계획을 세울 때 배럴당 $88로 잡았습니다. 지금 현물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16입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교통부 차관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띄울수록 손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수익성 낮은 노선은 띄우는 것보다 결항시키는 게 이득입니다. 저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했습니다. 단순히 기름값이 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항공산업 전체가 마비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전 세계 하늘이 멈추고 있었습니다. 돈을 내도 비행기가 안 뜨는 시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브리핑하던 보좌관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일본과 베트남 공항 당국이 각국 국제선 운항 항공사들에게 발송한 공문이 떴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현지 금유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출발지에서 왕복 연료를 싣고 오시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돌아올 기름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다 싣고 오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은 원유의 94%를 중동에서 수입합니다. 호르무즈가 막혀면서 정유 공장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졌고 항공유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상황이 더 나쁩니다. 항공유 수요의 75%를 수입에 의존하는데 가장 가까운 공급처였던 중국과 태국이 수출을 끊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3월 초에 정제유 수출을 전면 제한한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국까지 베트남 공급을 끊었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각국이 자국 물량 확보에 들어간 겁니다. 수출할 여유가 없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우리는 괜찮은 겁니까? 국토안보부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밀러 박사를 모신 겁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왜 제가 소집됐는지 알았습니다. 패드. 제가 40년 동안 만지작거렸던 그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패드 5구역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미국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5개로 나뉜 석유 행정구역. 그중 5번째 구역.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 하와이, 알래스카. 미국 서부 전체가 지금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패드 5구역은 섬입니다. 에너지 섬이요. 다른 구역과 파이프라인 연결이 사실상 없습니다.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로 석유 제품을 육로로 보내려면 대륙을 횡단해야 합니다. 비용이 천문학적이에요. 그래서 그 구역은 전통적으로 자체 정제 시설에 의존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부 차관보가 끼어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정유시설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발레로 에너지가 베니시아 정유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필립스 66도 폐쇄를 발표했습니다. 이 두 곳만 합쳐도 캘리포니아 정제 용량의 20%가 사라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환경 규제, 수익성 악화, 에너지 전환 압박. 여러 이유로 캘리포니아 정유 산업은 수년째 쪼그라들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런 위기에서 치명타가 된 겁니다. LA 국제공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 미국에서 가장 바쁜 공항들이 몰려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항공유를 자체 조달할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상황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해외 수입 현황은 어떻습니까? 보좌관이 새로운 차트를 띄웠습니다. 패드 5구역 항공유 수입 통계였습니다. 막대 그래프가 여러 색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인도, 쿠웨이트, 캐나다, 대만. 그런데 그 모든 색깔을 압도하는 하나의 색이 있었습니다. 진한 파란색이 그래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 파란색은 뭡니까?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저는 그래프를 다시 봤습니다. 파란색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다 합쳐도 저 파란색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현재 패드 5구역 항공유 수입의 85%가 한국산입니다. 85%. 캘리포니아 하늘을 나는 비행기 10대 중 8대 이상이 한국에서 온 기름으로 난다는 뜻이었습니다. 잠깐요. 한국은 원유가 안 나오는 나라 아닙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원유를 한 방울도 생산하지 못합니다. 전량 수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공유를 저만큼 수출합니까? 보좌관이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그 나라가 전 세계 항공유 수출 시장 점유율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9%. 세계 항공유 수출의 거의 3분의 1을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쥐고 있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항공유는 3,649만 배럴입니다. 2위 호주가 1,406만 배럴, 3위 싱가포르가 933만 배럴입니다. 한국이 압도적 1위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40년 동안 에너지 분야에서 일했지만 이런 구조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서부 지역의 하늘이 한국에 이 정도로 의존하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에 가서 구하라고 했는데요. 저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호르무즈가 아닙니다. 항공유를 구하려면 한국에 가야 합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떠있는 파란색 막대를 바라봤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세계 최강 대국의 하늘을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조차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그 답을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건 아침 7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저는 백악관을 나서면서 보좌관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한국 정유산업 관련 자료를 모두 보내주시오. 역사부터 현재까지 전부요. 그날 오후 제 사무실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가 도착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자료, 국제에너지기구 보고서, 한국 정유사들의 연례 보고서 번역본까지. 저는 커피를 내리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에너지를 다루면서 정작 아무것도 몰랐구나. 이야기는 1964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해 4월 1일 한반도 남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울산이라는 도시에서 굴뚝 하나에 불이 붙었습니다. 대한석 유공사 울산 정유공장.
하루 처리 능력 35,000배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초라한 숫자입니다. 미국의 중소형 정유소 하나 수준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료를 읽으면서 저는 계속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1964년이면 한국 전쟁이 끝난 지 겨우 11년밖에 안 된 시점입니다. 전쟁으로 국토의 대부분이 폐허가 됐던 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됐던 나라. 그런 나라가 정유 공장을 세웠다고요? 당시 한국의 에너지 상황을 보여주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 한국의 주요 에너지원은 석탄과 나무였습니다. 석유는 사치품이었습니다.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한다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없었습니다. 자본이 없었습니다. 경험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정유 공장이 어떻게 생긴 건지 본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자료 속 한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설비는 미국에서 도입했고 기술자들은 외국으로 연수를 보내 훈련시켰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요리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을 차린 겁니다. 주방 기구는 빌려왔고 요리사들은 외국 식당에서 몇 달 일하다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시피도 노하우도 경험도 없이요. 그냥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해냈습니다. 1964년 울산 정유 공장 가동 이후 한국의 정유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67년에는 여수에 호남정유가 들어섰습니다. 지금의 GS칼텍스 전신입니다. 이어서 한일석유, 극동정유가 줄줄이 생겨났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HD현대오일뱅크, 이른바 한국정유사사 체제가 완성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성장했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성장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중국도 성장했습니다. 인도도 성장했습니다. 중동 산유국들도 자체 정제 시설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한국이 세계 항공유 시장의 29%를 차지하게 된 겁니까? 원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요? 답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1973년 자료 속에서 이 연도가 굵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제4차 중동전쟁. 아랍 산유국들이 석유를 무기로 꺼내든 해. 역사가 1차 오일 쇼크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저는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당시 저는 에너지부 막내 직원이었습니다. 미국 전역의 주유소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기름을 구하지 못해 차를 세워두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원유 가격이 불과 몇 달 만에 4배로 뛰었습니다. 미국이 이 정도였으면 원유를 100% 수입하는 한국은 어땠겠습니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말 그대로 비상 상태였습니다. 공장이 멈추고 차가 도로에 서고 밤거리에 불이 꺼졌습니다. 밥 짓는 쌀이 하나도 없는데 쌀값이 갑자기 4배로 뛴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979년 이란 혁명과 함께 2차 오일 쇼크가 닥쳤습니다. 이번엔 더 가혹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무너집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가 2번 연속 에너지 위기를 맞으면 산업 자체가 고꾸라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자료 속에 한 정유사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호남정유. 지금의 GS칼텍스 전신입니다. 이 회사의 모회사가 글로벌 석유 메이저 칼텍스였습니다. 덕분에 국제 원유 수급이 엉망인 상황에서도 호남정유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원유를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정유사들은 원유를 구하지 못해 허덕이는데 한국의 이 회사는 원유를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물량을 어떻게 쓸 것인가? 여기서 한국인들의 발상이 나옵니다. 임가공 수출. 저는 이 단어에서 멈췄습니다. 임가공 수출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공장에 원유를 맡기세요. 정제해서 돌려드릴게요. 대신 수수료를 주세요. 원유를 사고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제 기술을 팔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무릎을 쳤습니다. 이건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자원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통은 자원을 가진 나라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기름이 아니라 기술이다. 그 기술을 팔자. 오일 쇼크라는 최악의 위기가 한국 정유 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탈바꿈시킨 기폭제가 된 겁니다. 위기가 기회가 됐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에너지 분야에서 일하면서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983년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석유 제품 수출 2억 달러 탑을 수상합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잠시 멍해졌습니다. 불과 2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정유 공장 굴뚝에 처음 불이 붙은 지 20년도 안 돼서 자원이 전무한 나라가 석유 제품 수출국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자료를 더 넘기면서 저는 현재 한국의 정유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원유 정제 능력 336만 3천 배럴. 세계 5위.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미국 인구가 한국의 약 6배입니다. 그런데 정제 능력은 5배 차이밖에 안 납니다. 인구 대비로 보면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은 정제 능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더 충격적인 비교가 있었습니다. 호주. 석탄과 천연가스를 세계에 팔아먹는 자원부국입니다. 그런데 호주의 정제 능력은 하루 23만 배럴입니다. 한국의 15분의 1도 안 됩니다. 자원부국의 정제 능력이 자원빈국의 15분의 1이라니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오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한 문장이 맴돌았습니다. 자원은 가진 자의 것이 아니다. 만드는 자의 것이다. 한국은 원유를 가진 산유국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원유를 세계 최고의 부가가치로 바꾸는 기술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반도체가 실리콘을 정보로 바꾸는 기술이라면 정유는 원유를 현대 문명의 피로 바꾸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정제 능력이 크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항공유입니까? 휘발유도 있고 경유도 있는데 왜 유독 항공유 시장에서 한국이 이렇게 압도적인 겁니까?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읽는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왜 오늘 아침 백악관 상황실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긴장했는지를, 왜 미국 서부의 하늘이 한국의 85%나 의존하게 됐는지를.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2000년대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정유산업이 60년 넘게 승승장구만 했을 리 없습니다. 어떤 산업이든 위기는 찾아옵니다. 한국 정유사들에게 그 위기는 2000년대에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거대한 형태로요. 중국, 그리고 인도. 이 두 나라가 정유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국가가 직접 나서서 정유시설을 폭발적으로 확장했습니다. 국영 기업들이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고 휘발유, 경유를 사실상 덤핑 가격으로 쏟아냈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정제 능력을 빠르게 키웠고 수출 시장까지 넘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한국 정유사들의 상황을 상상해봤습니다. 사람도 많고 땅도 넓고 정부 지원도 빵빵한 나라들과 정면 승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휘발유 가격으로 싸우면 집니다. 경유 가격으로 싸워도 집니다. 물량 공세를 펼치면 더더욱 집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면 승부를 피해야 합니다. 자료 속에서 한국 정유사들의 전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들어올 수 없는 시장을 찾아라. 그리고 그들이 찾아낸 시장이 바로 항공유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항공유가 뭐가 그렇게 특별합니까? 똑같은 석유 제품 아닙니까? 휘발유나 경유랑 뭐가 다른 겁니까? 자료는 이 질문에 아주 상세하게 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읽으면서 점점 고개를 끄덕게 됐습니다. 항공유는 단순한 연료가 아닙니다. 일반 휘발유나 경유와 겉보기엔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제품입니다. 비행기가 어디서 엔진을 돌립니까? 지상 10km 상공입니다. 그 고도에서 기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하 50도에서 60도입니다. 서울 한겨울보다 5배 이상 춥습니다. 워싱턴의 가장 추운 날보다 3배는 더 춥습니다. 그 환경에서 연료가 얼거나 변질되면 어떻게 됩니까? 엔진이 꺼집니다. 엔진이 꺼진 비행기는 추락합니다. 수백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항공유의 품질 기준은 결벽에 가까울 만큼 엄격합니다. 자료에 구체적인 수치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빈결점은 반드시 영하 47도 이하여야 합니다. 부식 방지 첨가제, 동결 방지 첨가제, 산화 방지 첨가제를 정밀하게 배합해야 합니다. 불순물 하나하나가 수백 명의 목숨과 직결됩니다. 저장도 일반 연료와 다릅니다. 특수 탱크가 필요하고 주기적인 품질 검사가 의무입니다. 평소에 싸게 사서 많이 쌓아두자. 그게 잘 안 통하는 게 항공유입니다. 이걸 일관되게 대량으로 꾸준히 해낼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중국이 양적 공세로 뛰어들 수는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퍼부으면 정유시설을 늘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업계가 요구하는 단 한 치의 오차도 없는 품질 신뢰성은 돈과 시간을 퍼붓는다고 하루아침에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 문장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정유사들은 수십 년에 걸쳐 그 신뢰를 쌓아왔다. 저는 이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신뢰, 수십 년의 신뢰, 반도체를 떠올렸습니다.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치고 들어오려 해도 삼성과 SK하이닉스의 기술 신뢰도를 단번에 따라오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항공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산 항공유는 단순한 화학 물질이 아닙니다. 수십 년의 신뢰가 응축된 제품입니다. 저는 자료를 더 읽어나갔습니다. 한국 정유사들이 어떻게 이 신뢰를 쌓아왔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S-OIL이라는 회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회사는 고도화 설비를 경쟁사보다 무려 10년 이상 먼저 도입했습니다. 고도화 설비가 뭡니까? 자료에 설명이 있었습니다.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원유를 가열해서 끓이면 성분이 온도에 따라 분리됩니다. 가장 가벼운 LPG가 먼저 나오고 이어서 휘발유, 나프타, 등유, 경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남는 찌꺼기가 있습니다. 중질유, 벙커시유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값이 쌉니다. 선박 연료 정도로밖에 못 씁니다. 고도화 설비가 없는 정유사는 이 찌꺼기를 그냥 헐값에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고도화 설비가 있으면 이 찌꺼기를 다시 한번 분해하고 변환해서 휘발유, 경유, 항공유 같은 비싼 제품으로 바꿔냅니다. 같은 원유 한 배럴로 훨씬 많은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도화 설비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지상의 유전. 땅을 파지 않아도 기름이 나오는 유전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표현에 감탄했습니다. 원유가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가 지상의 유전을 만든 겁니다. 기술로요. S-OIL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580억 원을 투자한 샤인 프로젝트를 통해 원유에서 직접 고부가 가치 석유화학 제품을 뽑아내는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정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SK에너지의 울산 공장은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정유화학 복합 시설입니다. 여수의 GS칼텍스 공장은 하루 80만 배럴 이상을 처리합니다.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들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정유사의 전체 석유 제품 수출 금액 478억 달러. 반도체의 버금가는 핵심 수출 산업이 된 겁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의 가장 큰 수출 품목 중 하나가 석유 제품이라는 이 역설. 아이러니가 아닙니다. 철저한 전략의 결과입니다. 휘발유와 경유 시장에서 중국, 인도와 정면 승부하면 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쉽게 들어올 수 없는 시장을 찾았습니다. 품질 기준이 극도로 까다로운 시장, 수십 년의 신뢰가 필요한 시장, 기술력으로만 승부할 수 있는 시장, 항공유. 그리고 그 시장에서 세계 점유율 29%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더 남았습니다. 기술력과 신뢰도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하필 미국입니까? 왜 하필 미국 서부입니까? 한국이 항공유를 많이 수출한다는 건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 항공유가 미국 서부로 집중되는 겁니까? 왜 패드 5구역 수입이 85%가 한국산입니까? 거리로만 보면 미국 서부는 한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야 합니다. 유조선으로 2주는 걸립니다. 그런데 왜 텍사스나 루이지애나에서 안 가져오고 한국에서 가져옵니까?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답을 찾았습니다. 지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미국을 5구역으로 나눈 패드 지도. 제가 40년 동안 봐왔던 그 지도. 그런데 그 지도를 이런 관점에서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패드 5구역,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 하와이, 알래스카. 이 구역은 다른 구역과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아침에 백악관에서 설명했던 그 내용입니다. 에너지섬.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로 석유 제품을 보내려면 대륙을 육로로 횡단해야 합니다. 비용이 천문학적입니다. 그게 바로 지리의 아이러니입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미국에서 가장 바쁜 공항들이 몰려있는 지역. 그 지역의 하늘이 사실상 대한민국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옆으로 치우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오늘 아침 백악관 상황실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스크린에 떠있던 파란색 막대 그래프. 사우스코리아 85%.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항공유가 필요하면
호르무즈 해협에 가서 알아서 구해라. 대통령은 몰랐던 겁니다. 호르무즈가 아닙니다. 항공유를 구하려면 한국에 가야 합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세계 최강 대국의 하늘을 쥐고 있습니다. 60년 전 허허벌판에 세운 굴뚝 하나에서 시작해서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 한국도 위기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서 한국의 원유 공급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한국 정유사들도 가동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나프타 수출은 이미 중단됐습니다. 조만간 항공유를 포함한 전체 석유 제품 수출도 제한해야 할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 순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캘리포니아의 하늘이 멈춥니다. 저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국토안보부 직통번호를 눌렀습니다. 추가 브리핑이 필요합니다. 한국 정유사들의 현재 원유 재고 현황과 수출 제한 가능성에 대해서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밀러 박사님, 저희도 같은 걸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백악관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60년의 역사를 하룻밤 만에 다 읽어야 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요. 이건 단순한 에너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안보 문제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건 오후 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저는 백악관을 나서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국 정유산업의 역사는 이해했습니다. 60년에 걸쳐 쌓아온 기술력과 신뢰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한국만 그런 겁니까? 세계의 정유시설을 가진 나라가 한둘이 아닙니까? 싱가포르도 있고 대만도 있고 인도도 있습니다. 중동 산유국들도 자체 정제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한국이 이 정도 위치에 올라선 겁니까?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정유 산업 현황도 함께요. 비교해봐야 진짜 그림이 보일 것 같았습니다. 자료가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리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먼저 호주 자료를 펼쳤습니다. 호주. 석탄과 천연가스를 세계에 팔아먹는 자원 부국입니다. 땅덩이도 넓고 자원도 풍부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유 산업도 탄탄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호주의 정제 능력은 하루 23만 배럴입니다. 한국의 336만 배럴과 비교하면 15분의 1도 안 됩니다. 자원 부국의 정제 능력이 자원 빈국의 15분의 1이라니요. 더 충격적인 건 추세였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호주는 석유 제품의 80%를 자체 생산했습니다. 국내 수요 대부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제 능력이 국내 수요의 20%도 못 채웁니다. 나머지 80%를 수입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자료를 더 읽어내려갔습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한국과 싱가포르 정유사들의 가격 경쟁력에 밀렸습니다. 호주의 소규모 정유소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았습니다. 자체 생산보다 수입이 더 쌌으니까요. 단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서 호주의 수입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유소에 기름이 없어서 국민들에게 재택근무를 권고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원부국이 기름 없어서 멈추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석탄과 가스는 세계에 팔면서 정작 자기네 차에 넣을 기름은 외국에서 사와야 하는 나라. 저는 다음 자료로 넘어갔습니다. 일본. 일본은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원유의 94%를 중동에서 수입합니다. 사실상 올인입니다. 호르무즈 하나에 에너지 안보 전체를 걸어놓은 겁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중동산 원유가 쌌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가까웠습니다. 수입선 다변화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호르무즈가 막혔습니다. 일본 공항들이 외국 항공사들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지 금유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출발지에서 왕복 연료를 싣고 오시오. 돌아올 기름이 없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40년 에너지 분야에서 일하면서 이런 공문은 처음 봤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호주와 일본의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둘 다 단기적 효율을 선택했습니다. 호주는 자체 정제보다 수입이 더 쌌으니까 정유소를 닫았습니다. 일본은 중동산이 더 쌌으니까 수입선 다변화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당장은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비용이 줄었습니다. 효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오니까 속수무책입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의 원유 수입선 현황이 나와 있었습니다. 중동 의존도가 높긴 합니다. 하지만 미국산, 러시아산, 아프리카산 원유도 수입하고 있습니다.
수입선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오일 쇼크 때 배운 교훈입니다. 1973년, 1979년 두 번의 충격을 겪으면서 깨달은 겁니다.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으면 안 된다. 당장은 비용이 더 들었을 겁니다. 중동에서만 사오면 더 쌌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비용을 더 들여서 리스크를 분산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선택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혀도 한국은 완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동을 줄이긴 했지만 아직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처럼 금유 불가 공문을 보내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단기 효율 vs 장기 안전. 호주와 일본은 단기 효율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은 장기 안전을 선택했습니다. 위기가 없을 때는 단기 효율이 정답처럼 보입니다. 비용이 줄고 수익이 늘어나니까요. 하지만 위기가 오면 상황이 뒤집힙니다. 전 세계가 그걸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더 넘겼습니다. 중국 현황이 나왔습니다. 중국은 또 다른 케이스였습니다. 중국은 정제 능력이 엄청납니다.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입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시설을 확장했습니다. 국영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췄습니다. 휘발유 경유 시장에서 중국은 무서운 경쟁자입니다. 가격으로 밀어붙이면 당해낼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공유 시장에서는 다릅니다.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항공유 수출 비중은 한국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한국에 한참 못 미칩니다. 왜일까요? 아까 설명했던 그 이유입니다. 항공유는 품질이 생명입니다. 영하 47도 이하의 빈결점, 정밀한 첨가제 배합, 불순물 제로에 가까운 관리. 이건 설비만 깔아서 되는 게 아닙니까? 수십 년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중국은 양으로는 앞서지만 질에서는 아직 한국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중국은 수출을 막았습니다. 호르무즈 사태가 터지자마자 중국 정부는 항공유를 포함한 모든 정제유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자국 물량 확보가 우선이니까요.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에 대한 항공유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각국이 자기 살기 바쁜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한국은 아직 수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자료를 더 읽어내려갔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수입선 다변화 덕분에 원유 공급이 완전히 끊기지 않았습니다. 가동을 줄이긴 했지만 아직 돌아가고 있습니다. 둘째, 전략적 판단입니다. 한국 정부와 정유사들은 이 위기 상황에서 수출을 완전히 끊으면 장기적으로 손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신뢰를 잃으면 위기가 끝난 뒤에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버티면서도 수출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원유 재고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조만간 추가 가동 중단이 불가피합니다. 그때 가면 수출 제한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세계가 의지할 수 있는 항공유 공급원은 한국뿐입니다. 저는 서류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내 나라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호주. 자원부국인데 정유시설을 방치해서 지금 기름 없어 멈추고 있습니다. 일본. 중동에 올인했다가 호르무즈 막히니까 속수무책입니다. 중국. 양은 많은데 질이 부족하고 위기 오니까 문 걸어 잠갔습니다. 한국. 자원은 없는데 60년 투자로 기술력 쌓았고 위기에도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같은 위기 앞에서 각국의 대응력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왔습니까? 과거의 선택입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내린 결정들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호주가 정유소를 닫을 때, 일본이 중동에만 의존할 때 한국은 다르게 선택했습니다. 당장은 손해처럼 보였을 겁니다. 비용이 더 들었을 겁니다. 효율이 떨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위기가 오니까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떻습니까? 저는 패드 5구역을 떠올렸습니다. 캘리포니아 정유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 수익성 악화, 에너지 전환 압박, 여러 이유로 캘리포니아 정유 산업은 수년째 쪼그라들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런 위기에서 치명타가 된 겁니다. LA 국제공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 미국에서 가장 바쁜 공항들이 몰려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항공유를 자체 조달할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빈자리를 한국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수입의 85%가 한국산입니다. 그런데 그 항공마저 위기에 빠지면 저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국토안보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아침 회의에서 추가 보고할 게 있습니다. 호주와 일본 사례를 포함해서 비교 분석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대답이 왔습니다. 좋습니다. 대통령 보고 자료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밤새 자료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다른 나라들은 왜 못 왔는지, 그리고 미국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대통령이 알아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미국 국민 전체가 알아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백악관 상황실에서 대통령 보고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호주, 일본, 중국, 한국, 네 나라의 비교 분석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국토안보부 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겁니다. 호주는 정유시설을 방치해서 지금 멈추고 있고, 일본은 중동에 올인했다가 속수무책이고, 중국은 문거로 잠갔고, 한국만 아직 버티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부 하늘의 85%가 그 한국에 달려 있다? 그렇습니다. 차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밀러 박사,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이 수출을 제한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준비한 자료를 넘겼습니다. 단기 시나리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2주에서 한 달입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한국 정유사들의 원유 재고 추이였습니다. 선이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 정유사들의 원유 재고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곳은 정제시설 3기 중 1기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나프타 수출도 멈췄습니다. 현재 추세라면 2주 내에 추가 가동 중단이 불가피합니다. 그때 항공유 수출도 제한됩니까? 가능성이 높습니다. 완전 중단은 아니더라도 물량 축소는 피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한국이 수출을 30% 줄이면 패드 5구역은 항공유 공급의 25%가 사라집니다. 50% 줄이면 42%가 사라집니다. 숫자가 떴습니다. 방안에 신음소리가 흘렀습니다. 그러면 항공편은 얼마나 줄여야 합니까? 최소 15%에서 20%입니다. 한국이 50% 이상 줄이면 30%까지 갈 수 있습니다. 교통부 차관보가 끼어들었습니다. LA 국제공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시애틀 공항. 거기서 항공편을 20% 줄인다는 건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입니다. 물류가 막히고 관광이 줄고 비즈니스 출장이 멈춥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화면에 3가지 항목이 떴습니다. 첫째, 한국 정부와 긴급 협의 채널을 열어야 합니다. 수출 제한이 불가피하더라도 미국향 물량만큼은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협상해야 합니다. 에너지 안보 파트너십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국토안보부 차관이 메모했습니다. 둘째,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 항공유는 비축량이 많지 않습니다. 시간을 버는 정도의 효과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항공사들과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결항 사태가 갑자기 터지면 혼란이 커집니다. 미리 조율해서 점진적으로 간편하는 게 낫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중기 시나리오입니다.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이 기간에는 2가지 변수가 결정적입니다. 첫째, 호르무즈 해협 상황입니다.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원유 공급이 회복될 수도 있고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둘째, 대체 공급선 확보입니다. 싱가포르, 인도, 대만에서 물량을 늘릴 수 있는지 타진해야 합니다. 다만 이 나라들도 자국 수요 감당하기 빠듯한 상황입니다. 큰 기대는 어렵습니다. 교통부 차관보가 물었습니다. 중기적으로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은 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호르무즈가 열리면 나아집니다. 하지만 닫혀있는 한 힘듭니다. 그리고 설령 열리더라도 이번 사태로 전 세계가 공급망 다변화에 나설 겁니다. 한국산 항공유 쟁탈전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쟁탈전이요? 지금 미국만 한국에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 호주도 한국산 석유 제품의 30%를 수입합니다. 동남아 국가들도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가 열려도 당분간 공급 부족은 계속될 겁니다. 방안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장기 시나리오입니다. 향후 1년에서 10년. 이건 오늘 회의에서 결론 낼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화면에 2가지 키워드가 떴습니다. 첫째, 자체 공급 능력 재건입니다. 패드 5구역의 정유시설, 폐쇄 추세를 막아야 합니다. 아니, 막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시 투자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정유소들이 문 닫는 걸 방치하면
한국 의존도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인 거 압니다. 환경 규제 문제가 있습니다. 수익성 문제가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안보와 환경 정책은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둘둘 다 가져가야 합니다. 그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국토안보부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SAF입니다. 지속가능한 공유요. SAF가 뭡니까? 제가 설명하기 전에 에너지부 실무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지속가능 항공유 서스테이너블 에비에이션 퓨엘입니다. 기존 항공유와 달리 바이오매스나 폐식용유 같은 재생 원료로 만드는 항공유입니다.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을 이었습니다. 각국 정부와 항공업계가 탄소 감축을 위해 SAF 의무 사용 비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2050년까지 항공유 100%를 SAF로 대체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상황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하나는 위기입니다. SAF 비중이 높아지면 기존 항공유 시장은 줄어듭니다. 지금 한국이 지배하는 시장 자체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의존도가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기회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SAF 생산 기술에서 선두를 잡으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 정유사들이 이미 SAF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오일, HD현대오일뱅크, 4사 모두 SAF 생산 설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방안이 술렁였습니다. 기존 항공유 시장도 한국이 앞서 있는데 SAF 시장까지 한국이 선점하면 우리 의존도가 더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자료를 덮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서 최대한 물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중기적으로는 대체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충격을 완화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자체 공급 능력을 재건하고 SAF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안 하면 우리는 계속 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태평양 건너 한 나라의 정유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 캘리포니아 하늘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상황. 세계 최강 대국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국토안보부 차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대통령께 보고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백악관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멀리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비행기에 실린 항공유는 어디서 왔을까? 텍사스에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공항에서 뜨는 비행기라면 85% 확률로 한국산입니다. 저는 60년 전 울산의 굴뚝을 떠올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나라. 기술도 자본도 경험도 없이 정유 공장을 세운 나라. 그 나라가 60년 뒤에 세계 하늘을 좌우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름입니다. 하지만 시작은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실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미국 측과 긴급 화상회의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먼저 연락해온 겁니다. 회의는 다음 날 아침으로 잡혔습니다. 워싱턴 시간 오전 8시, 서울 시간 밤 10시. 저도 배석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화면 저편에 한국 측 대표단이 앉아 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에너지정책 담당 차관, 그리고 정유업계 대표들.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통역을 통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한국 정유사들의 원유 재고 현황이었습니다. 우리가 파악하고 있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더 구체적인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 정유사들의 평균 원유 재고는 18일치입니다. 정상 수준의 절반 이하입니다. 호르무즈 봉쇄 이후 중동산 원유 도입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미국산, 아프리카산으로 대체하고 있지만 물량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숫자를 메모했습니다. 18일치.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장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미 나프타 수출은 중단했습니다. 정제시설 일부도 가동을 멈췄습니다. 조만간 추가 조치가 불가피합니다. 국토안보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항공유 수출은 어떻게 됩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관이 대답했습니다.
완전 중단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안에 안도의 기운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장관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다만 물량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현재 수준의 70%까지 줄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면 다음 주부터입니다. 70%, 30% 감소. 제가 어제 예상했던 범위 아니었지만 막상 당사자 입에서 나오니까 무게가 달랐습니다. 차관이 물었습니다. 30% 감소를 어떻게 배분할 계획입니까? 미국향 물량도 똑같이 줄어듭니까? 잠시 옆에 있는 사람과 의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요청한 겁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항공유 수출 현황이 국가별로 정리된 표가 떴습니다. 미국이 압도적 1위였습니다. 그 뒤로 호주, 싱가포르, 일본, 베트남 순서였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연락 온 나라가 미국만이 아닙니다. 호주 정부도 긴급 요청을 해왔습니다. 일본도 접촉해왔습니다. 동남아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한국을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누구한테 우선 배정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게 쉬운 결정이 아닙니까? 장관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랜 안보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먼저 연락드린 겁니다.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제안하시는 겁니까? 장관이 대답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화면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첫째, 미국향 물량은 최대한 유지하겠습니다. 전체 수출이 30% 줄어도 미국향은 15% 감소선에서 묵겠습니다. 다른 지역 물량을 더 줄여서 조정하겠습니다. 방안에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15%면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잡았던 것보다 낫습니다. 둘째, 대신 미국 측에 협력을 요청합니다. 어떤 협력입니까? 원유 공급입니다. 장관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미국의 원유 수출 현황 그래프가 떴습니다. 미국은 지금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 중 하나입니다. 셰일 혁명 이후 수출량 급증했습니다. 우리가 요청드리는 건 미국산 원유의 한국향 물량을 늘려달라는 겁니다. 저는 이 제안의 의미를 바로 이해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서 한국의 중동산 원유 도입이 끊겼습니다. 대체 공급원이 필요합니다. 미국산 원유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산 원유를 더 사가면 한국 정유사들의 가동률이 올라갑니다. 가동률이 올라가면 항공유 생산량도 늘어납니다. 생산량이 늘어나면 미국향 수출도 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윈윈입니다. 저는 끼어들었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미국산 원유를 추가 도입하면 물량을 얼마나 더 유지할 수 있습니까? 장관이 옆에 앉은 업계 대표를 쳐다봤습니다. 정유사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9월 500만 배럴 추가 도입이 가능하다면 가동률을 현재보다 10% 이상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향 항공유 감축폭을 15%에서 10%로 줄일 수 있습니다. 차관이 메모했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다른 요청사항은 없습니까? 장관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장기적인 얘기입니다. 말씀하시죠. SAF입니다. 지속가능 항공유요. 그렇습니다. 장관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SAF 시장 전망 그래프가 떴습니다. 미국이 2050년까지 항공유 100%를 SAF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한 거 알고 있습니다. 유럽도 비슷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기존 항공유 시장은 줄어들 겁니다. 저도 어제 회의에서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유사들은 이미 SAF 생산 설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유 인프라를 활용하면 SAF 생산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장관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제안드리고 싶은 건 공동 개발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SAF 기술 개발에서 협력하면 양쪽 모두에게 이득입니다. 미국은 SAF 공급선을 확보할 수 있고 한국은 기술력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끼어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협력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공동 연구개발, 생산시설 투자, 장기 공급 계약 등 여러 형태가 가능합니다. 이건 오늘 당장 결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논의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실무진 차원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는 1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결과 나쁘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습니다. 미국향 항공유 물량이 30% 줄어드는 게 아니라
10%에서 15% 선에서 유지될 전망입니다. 미국산 원유 추가 도입권은 에너지부에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백악관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차관이 말했습니다. 밀러 박사, 오늘 회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영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카드를 잘 쓰고 있습니다. 물량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카드를 지렛대로 써서 자기들한테 필요한 걸 얻어내고 있습니다. 미국산 원유 추가 도입, SAF 공동 개발, 둘 다 한국한테 이득이 되는 거래입니다.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한테도 이득 아닙니까? 윈윈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윈윈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쪽이 더 잘 준비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먼저 제안을 들고 왔습니다. 협상 주도권을 한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차관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60년 동안 이 산업을 해온 나라니까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60년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나라입니다. 오일 쇼크 때도 그랬고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중국 도전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혀서 원유 공급이 줄었습니다. 수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역으로 이용해서 미국과의 에너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SAF 시장까지 선점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게 60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입니다. 기술력만이 아닙니다. 위기 대응 능력, 협상력, 장기적 시각. 그 모든 게 60년에 걸쳐 쌓인 겁니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아니, 배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직접 해봐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차관이 물었습니다. 밀러 박사,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한국처럼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절박해야 합니다. 한국이 60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건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자원이 없으니까 기술에 목숨 걸었습니다. 위기가 오면 무너지니까 미리 대비했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런 절박함이 부족했습니다. 텍사스에 기름이 넘치니까요.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사태가 그 절박함을 느끼게 해주겠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한국과의 협의가 마무리된 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우리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한국 정유사들이 공식적으로 수출 물량 조정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30% 감축. 하지만 약속대로 미국 향은 15% 선에서 유지됐습니다. 미국산 원유 추가 도입권도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에너지부가 승인했고 첫 선적이 다음 달로 잡혔습니다. 한국 정유사들의 가동률이 조금이나마 회복될 전망이었습니다. 최악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시드니 공항이 떴습니다. 호주 전역 주유소 품절 사태 확산, 항공편 추가 결항 불가피.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호주 정부가 국민들에게 재택근무를 권고했습니다. 주유소에 기름이 없습니다. 항공편 결항이 하루 수백 편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퀀타스 항공은 국제선 운항의 40%를 중단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화상회의에서 한국 장관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호주 정부도 긴급 요청을 해왔다고요. 하지만 물량은 한정돼 있습니다. 누군가는 덜 받아야 합니다. 미국이 우선순위에서 앞섰고 호주가 밀린 겁니다. 자원부국 호주가 기름 없어서 멈추고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호주는 석유 제품의 80%를 자체 생산했습니다. 지금은 20%도 안 됩니다. 정유소를 닫았으니까요. 수입이 더 싸니까요. 한국산이 더 좋으니까요. 그런데 그 한국산 공급이 줄어드니까 속수무책입니다. 뉴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정부 항공유 비상할당제 도입, 국내선 우선 배정, 국제선 추가 간편. 일본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원유의 94%를 중동에서 수입하던 나라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히자 정유 공장 가동률이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자체 생산이 급감하면서 항공유 부족이 심각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비상할당제였습니다. 남은 항공유를 정부가 직접 배분하겠다는 겁니다. 국내선 유지가 우선이고 국제선은 줄일 수밖에 없다는 방침입니다.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의 30%가 결항됐습니다. 비즈니스 출장객들이 발이 묶였습니다.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저는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 나라의 운명이 갈렸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협상해서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15% 감소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호주는 뒷순위로 밀려서 멈추고 있습니다. 일본은 애초에 중동에 올인했다가 자체 생산이 무너졌습니다. 같은 위기 앞에서 결과가 이렇게 다릅니다. 왜일까요? 첫째, 과거의 선택입니다. 호주는 정유시설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수입선을 다변화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비용을 아끼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둘째, 관계의 힘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오랜 동맹입니다. 안보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그게 이번 협상에서 힘을 발휘했습니다. 한국이 먼저 연락해온 것도 그런 관계 때문입니다. 호주도 한국과 관계가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만큼은 아닙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꺼내 몇 가지를 적었습니다. 에너지 안보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다. 관계의 문제다. 외교의 문제다. 평소에 쌓아둔 관계가 위기 때 빛을 발합니다. 동맹이 힘을 발휘합니다. 이건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며칠 뒤 한국 관련 뉴스가 또 떴습니다. 한국 정유 4사, SAF 공동투자 협약 체결, 2030년까지 5조 원 투자. 저는 기사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오일, HD현대오일뱅크 네 정유사가 손을 잡았습니다. 지속가능 항공유 생산 설비에 5조 원을 공동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한국 정부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세제 혜택, 규제 완화, 연구개발 지원, 국가 차원에서 SAF 산업을 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사를 읽으면서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역시 한국입니다. 위기 한복판에서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혀서 기존 사업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미래 시장을 선점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존 항공유 시장이 줄어들면 어떡하지? 걱정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SAF 시장을 잡으면 되지.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오일 쇼크 때도 그랬습니다. 위기에서 인가공 수출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중국이 치고 들어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휘발유 경유에서 밀리니까 항공유로 틈새를 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에너지부 실무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의 SAF 투자 발표 봤습니까? 네, 봤습니다. 우리 쪽 대응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있긴 한데 한국처럼 범국가적 협력 체계는 아직.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한국은 4사가 뭉쳐서 5조 원을 투자합니다. 정부가 전폭 지원합니다. 우리는 개별 기업들이 각자 검토 중입니다. 이 속도로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하지만 밀러 박사님도 아시다시피 미국은 시스템이 다르지 않습니까? 정부가 민간 기업을 이렇게 몰아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시스템이 다르다. 맞는 말입니다. 미국은 시장 경제 원칙을 중시합니다. 정부가 민간에 개입하는 걸 꺼립니다. 기업들이 각자 알아서 경쟁하고 시장이 결정하게 둡니다. 평상시에는 그게 효율적입니다. 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키웁니다. 하지만 국가적 위기 앞에서는 다릅니다. 시장에만 맡겨서는 속도가 안 납니다. 누군가 깃발을 들고 방향 제시해야 합니다. 한국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60년. 한국이 정유 강국이 되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60년 동안 한국은 일관되게 움직였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았습니다. 위기 때마다 함께 대응했습니다. 오일 쇼크도 함께 버텼고 외환위기도 함께 넘겼고 지금 이 위기도 함께 돌파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협력이 가능할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시스템이 다르니까요. 문화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미국은 국가총동원 체제로 전쟁을 이겼습니다. 아폴로 계획 때는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달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절박하면 합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충분히 절박하냐는 겁니다. 호주는 지금 멈추고 있습니다. 일본은 비상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덕분에 최악은 피했습니다. 최악을 피했으니까 안심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이번엔 버텼습니다. 하지만 다음엔 어떨까요? 또 다른 위기가 오면
한국이 또 우리를 우선순위에 넣어줄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메모장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다음 위기가 올 때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정리해둔 보고서였습니다. 미국 정유산업 재건 방안. 아직 초안 단계입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했습니다. 한국이 60년 전에 시작했듯이 우리도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국제 유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혼란은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각국이 나름대로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서부 항공편은 10% 정도 줄었습니다. 불편했지만 마비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효과를 발휘한 겁니다. 호주는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호주 정부가 비상 수입선을 확보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장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늦었지만 시작이라도 한 겁니다. 저는 그동안 보고서를 썼습니다. 미국 에너지 안보 재건 방안. 부제는 한국 사례에서 배우는 60년의 교훈이었습니다. 백악관에 제출하기 전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80페이지짜리 보고서였습니다. 한국 정유산업의 역사부터 현재 위기 대응까지, 호주와 일본의 실패 사례, 미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단기, 중기, 장기 로드맵. 저는 보고서 첫 페이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1964년 4월 1일 대한민국 울산에서 작은 정유 공장이 가동을 시작했다. 하루 처리 능력 3만 5천 배럴. 기술도 자본도 경험도 없는 나라가 시작한 무모한 도전이었다. 60년 뒤 그 나라는 세계 항공유 시장의 29%를 지배하고 있다. 미국 서부 항공유 수입의 85%가 그 나라에서 온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세계 하늘을 먹여 살리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결핍이 혁신을 만든다. 한국은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기술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오일 쇼크가 오자 임가공 수출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중국이 치고 들어오자 항공유라는 틈새 시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혁신으로 돌파했습니다. 미국은 자원이 넘쳤기 때문에 그런 절박함이 없었습니다. 효율성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정유소들이 문을 닫아도 방치했습니다. 둘째, 장기 투자가 위기 대응력을 만든다. 한국은 수입선 다변화해놨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혀도 완전히 멈추지 않은 이유입니다. 고도화 설비에 투자해서 같은 원유로 더 많은 가치를 뽑아냅니다. 품질 관리에 수십 년을 투자해서 전 세계 항공사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호주와 일본은 단기 효율을 선택했습니다. 당장 비용을 아꼈지만 위기가 오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셋째,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국가 경쟁력을 만든다. 한국 정유 사사는 경쟁사입니다. 하지만 국가적 위기 앞에서는 손을 잡습니다. SAF 공동투자가 그 예입니다. 정부도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미국은 시스템이 다릅니다. 정부 개입을 꺼리고 시장에 맡깁니다. 평상시에는 효율적이지만 국가적 도전 앞에서는 속도가 느립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한다. 60년 전 한국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시작해야 합니다. 정유시설에 다시 투자해야 합니다. SAF 기술 개발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정부와 민간이 손을 잡아야 합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도달하지 못합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멀리서 비행기 한 대가 불빛을 깜빡이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 비행기에 실린 항공유는 어디서 왔을까?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뜨는 게 당연했습니다. 기름이 있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당연한 건 없습니다. 누군가 60년 동안 투자하고 기술을 쌓고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저 비행기가 뜨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태평양 건너편에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 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에너지부에 처음 입사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미국이 세계 에너지 시장을 좌우한다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강대국입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깨달았습니다. 자원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장기적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60년에 걸쳐 쌓았습니다. 우리도 쌓아야 합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국토안보부였습니다. 밀러 박사 내일 백악관 보고 준비되셨습니까?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뭡니까? 대통령께서 보고서 초안을 미리 보셨답니다. 상당히 인상 깊게 읽으셨다고 합니다. 내일 직접 질문하실 수도 있으니 준비해 두십시오. 저는 전화를 끊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징조입니다. 하지만 관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쓴 문장이 있었습니다. 자원은 가진 자의 것이 아니라 만드는 자의 것이다. 한국은 60년에 걸쳐 그 진실을 증명했다. 이제 우리 차례다. 저는 그 문장 아래에 펜으로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오늘 시작하자. 창밖의 비행기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불빛이 작아지다가 결국 밤하늘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60년 전 울산의 굴뚝에서 피어오른 연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자신들이 시작한 것이 60년 뒤에 세계 하늘을 좌우하게 될 줄은, 미국 에너지부 관료가 밤늦게까지 자신들의 이야기를 연구하게 될 줄은, 그들은 그냥 시작했을 뿐입니다.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고 경험도 없이 그냥 해보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0년이 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저는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내일 아침 백악관에서 보고가 있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발표할 겁니다. 미국 에너지 안보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한국이 60년에 걸쳐 이룬 것을 우리도 이룰 수 있다고 말할 겁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저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멜로디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하늘에서 비행기 한 대가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저 비행기에 실린 항공유가 어디서 왔든 저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하는 건 누군가의 60년 덕분입니다. 이제 우리의 60년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Okay.